아니 카메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셔도 돼요. 미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요일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제로페이지 24기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세션은 마지막 세션이기도 해서 영어 발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한글로 할게요. 자, 네, 그래서 저는 Approach to Algorithm Problem for Competitive Programming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준비했어요. 무슨 말이냐? 요새 이제 뭐 기업 채용 테스트다, 아니면은 코딩 능력 테스트다, 아니면 뭐 우리 학교 그 CPC 그 코드레이스라던가, 아니면 중앙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같이 알고리즘 문제를 빠른 시간에 많이 풀어서 경쟁력 있는, 랭겜 하는 듯한 프로그래밍 대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3학년에 올라오고 2학년에 올라오면 알고리즘 수업과 자료 구조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것만 듣고 막상 이 컴페터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못해요. 그것만으로 하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으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랑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아니면 실제로 뭐 수학에서 증명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연구하거나 뭐 증명을 하는 테크닉을 배운 것 뿐이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잘 못해요. 이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 경쟁 프로그래밍,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해선 어떠한 공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1시간 반짜리 세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차는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고전적인 알고리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전적인 알고리즘 공부법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를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 2가지, 이 방법론이랑 breaking the boundaries, 경계를 넘어서는 것과 문제를 translation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가진 후에, 그 다음 연습하는 세션을 가진 후에 마지막에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전 알고리즘 학습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수업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은 목차를 보게 되세요. 목차. 그쵸? 목차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정렬하는 방법이라던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뭐 확률적인 분석과 랜덤화된 알고리즘, 모든 책이나 모든 뭐 인터넷 위키 등등에는 이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이름과 소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리디, 탐욕법이나 브루트포스, 완전 탐색법,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이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각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눠진 것들만 배워요. 그쵸? 그리디랑 단원에서 뭐 그리디는 뭐다, 그리디는 이럴 때 쓰고 예제는 뭐다. 그리고 분할 정복은 뭐 문제를 쪼개서 마지막에 합치는 거고, 쪼개서 푼 다음에 마지막에 합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연습은 몇 가지가 있고 예제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배우고 끝나요. 자료 구조 책도 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택, 뭐 큐, 큐는 뭐 줄을 세우는 자료 구조이다. 그리고 힙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완전 트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힙은 어쩌고저쩌고 자료 구조를 하고 끝나요. 어느 곳에서도 문제풀이, 이런 프로블럼 솔빙을 위한 연습은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자, 근데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들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목차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기본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기법들에 대해 명확하게 책은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라던가 성질이라던가 증명이라던가.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리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모든 알고리즘 책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 구글에 Q나 BFS, DFS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모든 언어로 만든 코드들과 작동 원리, 예제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복습하고 싶을 때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 자기가 부족한 내용만 찝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냥 무대포로 공부하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 적게 걸리죠. 그리고 용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탐욕법, 분할정보, Q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BFS가 하면 뭐예요 하면은 BFS는 뭐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편하죠. 하지만 모든 책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책을 전부 나가나요? 모든 책 다 나가보신 분 있나요? 지금까지 전공서적, 자료구조 알고리즘? 없죠. 무조건 절반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도 절반에서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구조를 배워도 항상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에서 끝나요. 진짜 거기서 딱 끊겨요. 정확하게. 아니면 이제 그 뒤에 들어가서 이제 레드블랙 트리를 배우든 B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걸 심화해서 배우긴 하지만 그 이상을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책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단 지식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알고리즘 공부법의 문제는 이제 많은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해법들이나 기법들이 있는데도 대표적인 몇 가지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쵸, 자료는 많죠. 인터넷에 자료는 많은데 그것뿐이에요. 역시 거기서도 이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한 연습 방법이나 풀이, 문제 아니면 어떤 테크닉이라던가 이런 걸 절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또 똑같은 예지만 Q라고 검색해봤자 그냥 Q는 뭐다 이렇게 구현한다, 어떨 때 쓴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다른 내용은 나와있지 않죠. 그쵸? 이게 두 번째 단점이고 맞아요. 세 번째 단점은 이제 뭔지 알죠? Q가 뭔지 알고 스택이 뭔지 알고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뭔지는 아는데 이제 과제로 이제 한번 짜보겠죠. 스택이나 이런 거 짜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짜보기만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게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문을 따야 돼요. 근데 문을 따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열쇠에 대해서 배웠어요. 열쇠는 이렇게 생긴 거고 쇠로 만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겼고 문을 여는데 쓴다. 하지만 나는 열쇠도 있고 내 앞에 문도 있지만 나는 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여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알고리즘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네 번째, 진짜 책에서 다루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빠져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름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이름에 신경을 써서 고정관념에 빠지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위에 세 가지는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만큼 좋아요. 그쵸? 구조화되어 있고 자료 많고 어떻게 쓸지 몰라도 내가 몇 번 연습만 해보면 돼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써있는 It can be stereotyped는 뭐야? 왜 없지? 아무튼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문제 단점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적 해법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위한 거예요. 문제풀이를. 그래서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한 세션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can be stereotyped.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진부해 줄 네?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아무 문제나 하나 풀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든.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풀이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문제 아무거나 있으신 분? 백준에서? 뭐가 있을까? 뭐 A 플러스 B 같은 거 말고 좀 알고리즘 쓰는 문제 없을까요? 뭐 정렬? 정렬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아닌데 너무 쉬운데. 뭐 아무튼 그리디로 푸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리디로 푸는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딱 받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다 사라져요. 내가 했던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창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문제를 보면 또 풀려고 해보잖아요. 그리디 말고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고정관념에 빠져버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이 말이죠. 이거예요. 분명히 같은 문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 교수님은 8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정말 많은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책에서 정의하지 않는 대표적인 해법도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 컴퓨터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맞아요. 포문을 돌려서 1부터 n까지 쭉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우스요? 뭐죠? 그 등차 수열의 합 말하는 거예요? 2분의 n의 n 플러스 그거? 네, 그 방법이 있어요. 또 리커시브는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또 네, 포문도 있어요. 포문도 아까 나왔고요. 네, 포문이랑 수학적 방법. 또 더 생각이 나나요?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어떻게 할까요? 네, 돌아야 되긴 하죠. 어떻게 할까요? 사실 뒷 슬라이드에 답이 있어요. 근데 보지 마시고 얘기해보세요. 네, 그쵸. ON의 시각 복잡도를 할 수 있죠. 포문으로 다 더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사용자가 1부터 다 더해줘서 배열 안에 넣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뭘까요? 짝수홀수를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짝수홀수를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더해요?
그쵸? 자, 정답은 이제 이걸 분할 정복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뒤에를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배워요.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절대 해보지 않죠. 그쵸? 다르게 풀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자, 1부터 n까지를 쭉 써봐요. n이 짝수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왜냐? 홀수면은 n-1은 짝수고 f의 n-1을 계산한 다음에 n을 더해주면 되니까 n이 일단 짝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먼저 절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짝수니까 깔끔하게 절반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이건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식을 쭉 써보면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2 쭉 해서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까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가 되죠? 뭐가 되나요? f의 2분의 n이 되죠. 그쵸?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이 파란색들을 뽑아서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되죠? 또 f의 2분의 n이 되죠. 그쵸? 1, 2, 3, 4, 5, 6, 7, 8, 9, 10 2분의 n 마이너스 1, 2분의 n 이것도 1부터 2분의 n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다 뒤집어내면 초록색만 아까 잘랐던 2분의 n개를 제외해서 초록색 2분의 n이 2분의 n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식을 정리하면은 fn은 f의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점화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로그 n만에 구할 수 있는 해법이죠. 근데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왜죠? 굳이 왜 이렇게 안 풀까요? 그쵸?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방법보다 좀 친숙하지 않죠? 네, 안 해봐서 그래요. 다 연습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다르게 풀어볼 연습을 하지 않아요. 물론 책에서 배운 대로 배우고 끝나요. 그래서 이게 n이 뭐 16이라고 하면은 16, 8, 4, 2, 1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n이니까 거의 한 4, 5번 계산하고 끝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동의하시나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진 이유 네임 때문이에요. 네임. 이런 방법, 그런 오류가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문제예요. 네임 프로블럼. 뭐냐? 누가 문제를 봐요. 누군가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봐요. 그럼 제일 처음에 드는 문제를 한번 보고 분석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쓱 읽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이거 DFS로 푸는 건가? 이거 그냥 풀면 되겠는데? 이거 DP네 딱 봐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가요? 3, 4학년 이상 분들 그렇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문제를 분석하기도 전에 이거 DP 문제 아닌가? 이거 완전 탐색 문제 아닌가?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 아닌가? 네.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의 이름을 떠올리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부분은 그래요. 멘토링 할 때나 대회 시켜놓고 보면은 뒤에서 들어보거나 보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 TFS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더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무슨 문제냐? 어떤 숫자를 1이랑 2랑 3만 써서 나타내야 돼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를 세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무슨 문제죠?
DP죠? DP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름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아는 문제도 저렇게 바로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들어드렸어요, 방금. 그쵸? 자, 그러면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럼 그렇게 알고리즘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아예 책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빨간 네모 있었잖아요. 그 슬라이드처럼 실제로 우리가 배운 고전적인 그 알고리즘 수업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쵸? 정말 체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쉬운 단어를 써서 쉬운 예제와 적절한 예제와 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보통 안 풀죠. 전공책에 있는 거 그런 걸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걸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을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책의 절반만 공부해요. 어떤 책에 보든. 딱 절반이란 말은 내용의 절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념만 배우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만 보고 개념을 공부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쵸? 풀 수 없었어요. 절대 풀 수 없어요. 진짜 절대 풀 수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고 진짜 막 서울대 최연소 입학 이런 사람 아니면은 웬만하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용만 배워요. 어떻게 쓰는지, 이게 뭔지, 어디다 쓰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얘를 조금만 거기서 문제에서 단어 하나만 집어넣잖아요. 바로 문제가 다른 문제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그 정도죠. 왜냐? 여러분들은 똑같은 예제로 똑같은 개념만 배웠기 때문에 활용하는 연습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게 half의 의미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사실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혼자 더 해야 되나요? 따로? 다른 개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할까요? 컴피터티브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충분할까요? 이런 지식들의 절반만 배우는 지식들이? 네. 왜죠? 왜 충분할까요? 대학원 갈 거 아니니까요. 근데 대학원 갈 거 아니니까 오케이 좋아요. 저는 물론 대학원을 갈 거지만 여기로 이 분야로는 절대 안 갈 거예요. 너무 고인물들이 많아요. 자, 그래요. 대학원 갈 거 아니라서 자,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될까요? 더? 이미 많은 걸 배우고 2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료구조 설계, 인공지능, 정보보호 이론에서 정수론, 진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엄청난 학기와 학점과 등록금을 들여서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더 필요할까요, 과연? 이러한 지식보다? 이러한 지식을 위해 더 필요한 지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요. 어떤 지식들이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요. 그쵸. 그것도 있어요. 답은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할 정도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진짜 막 ACM, ICPC나 그런 진짜 출제 범위가 세상의 모든 지식 이런 데가 아닌 대회는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책의 딱 절반만 배우는 데서 사용하는 개념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개념은 절대 필요 없어요. 그쵸? 이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죠? 스택, 큐, 힙, 트리, 그래프 다 있죠? 다 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C도 좋아요. 자바도 좋고 어셈블리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어셈블리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얘가 진짜 해주는 것도 없고 정렬 어떻게 할래요? 어셈블리로 힘들죠? 배열 선언한 어셈 들으신 분?
아 진짜 없어 이렇게? 1학년들이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 저기 두 분 있네요. 어셈블리는 권총에 8배율 스코프를 달아서 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제가 비유를 이상하게 해서 죄송한데 도답이라는 거죠. 아, 네? 도답이라는 거. 답이 없다는 거. 네, 다 그냥 저걸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베디드 쪽까지 내려가시는 분은 쓸 필요가 있겠지만 얘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 프로그래밍 언어 뭐든 좋아요. C 언어도 좋아요. C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 방법론들이 있죠. 이름이 붙은 유명한 방법론들. 그리디, 뭐 브루트 포스, 분할 정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고 뭐 재기 함수로 어쩌고 해서 완전 탐색을 하는 방법 중에 테크닉 중에 하나가 DFS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우시면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C, 뭐 스택, 뭐 링크드 리스트, 큐, 그래프 다 들어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곧 들을 거예요. 1학년들이나 2학년들은. 그쵸? 이렇게 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컴페터티브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중학교도 포함해야 되나? 그쵸, 수학이니까 몇 년 동안 수학적인 지식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요새 제가 공부하던 때랑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벡터도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주워왔어요 이걸. 근데 크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거예요. 이과인 경우. 네? 행렬 안 배운다고요? 요즘은 행렬 안 배웁니다. 저 때도 안 배웠어요. 네, 행렬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합, 명제, 수열, 미분, 접근, 삼각형, 삼각함수, 방정식. 와, 어떻게 행렬을 안 배울 수가 있지? 진짜 안 배워요? 네, 안 배워요. 오케이, 알았어요. 선형대 수학 배우는구나. 혹시 1학년 분들 선형대 수학 들었어요? 2학년 아까 밀렸다고 들은 것 같아. 세상에. 1학년 세상에. 뭐 하는 짓이지? 아무튼. 아무튼. 자, 이런 것들 배우죠, 여러분들. 집합이 뭐죠? 셋. 그럼 명제는 뭔가요?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명제가 뭔가요? 맞아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죠. 미분이 뭔가요? 점 찍는 거? 미분이 뭐죠? 그러면? 기울기. 미분 기수를 구하는 방법. 미분 기수는 뭐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분명히 고등학생 때 많이 배웠죠? 3년 동안 배웠어요, 이걸. 미적분, 삼각함수, 방정식 이런 걸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명확하게 뭔지는 알죠, 다들? 머릿속에 뭔지는 알겠어. 근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도 사실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뭔지는 알아요. 사실 뭔지는 알지만 잘 모르죠.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즉시 해답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에 캡틴을 그쵸? 답이 뭐죠? 2분의 1? 네. 맞아요. 답은 4번 2분의 1입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에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시키지 않았지만 어디에도 여기 그러니까 이 점이 미분하는 뜻이긴 한데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실 여기도 안 보고 그냥 미분할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생 때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여기도 안 보고 일단 미분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문제 좀 길면?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1번에 있는 맨 첫 장에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보고 정말 능숙하게
미분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연습했기 때문에. 맞아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고등학생 때.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적어도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풀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 솔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바로 이 프로블럼 솔빙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입학자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일반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컴퓨터 공학을 배운 적 없는 사람? 일반 그냥 막 갓 들어온 대학생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배우기 시작하는 C 언어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도구가. 내가 문을 까야 되는데 이걸 도끼로 까는지 빠루로 문을 뜯던가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학으로 치면은 미분하는 방법. 방금 저 문제를 미분하는 법을 몰랐으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죠? 정의로 아예 몰라. 미분이 뭔지 몰라. 어떻게 풀죠, 이거? 미분은 내가 미분을 못해. 어떻게 풀지? 이분들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잖아. 그쵸? 미분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풀죠? 어떻게 내가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찍어요. 맞아요. 찍는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 맞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 분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필요해요. 그리고 수학과는 다르게 좀 정의를 알아야 되는 항목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 때 정의를 쌩까고 지나가도 문제는 풀리죠.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서 좀 이거 예를 들기가 힘드네. MST가 있어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그래프 위에 서브 그래프인데 트리예요. 일단 트리고 그 모든 간선을 모든 정점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인데 그 서브 그래프의 코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서브 그래프입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MST를 구하래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MST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무근 씨 어떻게 풀 거예요? 미나 형은요? 나올 수 있는 그 스패닝 트리를 다 구하는데 오, 스패닝 트리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한계를 짓지 마세요. 풀 수 있죠. 근데 풀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알고리즘. 자,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분명히 MST 자체 구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 선 있잖아요. 선에 써진 숫자가 작은 것부터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걸 크루스카리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료구조 시간 때 배워요. 정말 쉬운데 두 번째로 작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구하세요. 아니면 K번째로 작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구하세요. 어려워지죠? 확 어려워지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숙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답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생각을 해봅시다. K번째 MST를 어떻게 구할까? 어렵죠? 네,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내년에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정말 좋은 생각거리예요. 진짜 세 글자 추가하는 걸로 문제를 확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정의가 중요해요.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알아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구를 뭔지도 알아요. 뭔지도 알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이제 점점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아직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그 도구를 쓸 수 있는지, 이 도구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 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정의, 예제, 정의, 예제, 정의, 예제. 수학의 정석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뭘로 하나요? 고등학생 때 수학의 바이블? 와,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수학의 바이블 거기도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그쵸? 정의, 예제, 정의, 예제 빨간색으로 쳐있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후에 반대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무슨 도구를 쓸 수 있을지 정리하는 거예요. 수학을 예로 들자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어떠한 수학적 개념을 쓸 수 있죠? 어떤 함수 fx가 있다.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할 때 이 함수의 어떤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뭘로 풀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저런 연습이 되어 있어요. 보통 고등학생에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연습이 다 돼 있어요. 그쵸? 미분을 사용하면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은 최대나 최소 아니면 중간에 걸쳐 있는 지점일 수 있으니까 0인 지점을 다 구하고 그 중에 최대값을 찾으면 그 구간의 로컬 맥시멈을 찾을 수 있죠. 그쵸? 아주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훈련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할게요.